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뭐 주식시장은 요즘 최근에는 좀 방긋 웃게 만드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체감지수는 좀 한껏 좋아진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일단락 되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렸고 지금은 장중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한 발씩 양보하는 이런 모습. 저희 지수도 이제 2800선을 좀 돌파해서 안착하고 편안하게 좀 4월 증시는 좀 흘러갔으면 바람이고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실적 시즌도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조금 손실 구간에 돌입해 있으시죠. 지금까지도 이제 종목들이 아직 손실이 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상승으로 동참하지 못한 종목에 대한 과연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위치와 시기를 좀 알아보고 내가 투자를 조금 해가야 될지 매매로 조금 손해를 해야 될지 또 투자와 매매 중에 어느 것이 과연 해답인지를 좀 마지막 시간에 좀 알아보고요. 아무래도 전반기 이제 마지막 배워야 산다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하시고 잘 준비해 왔습니다. 재밌게 한 시간 동안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태기의 답은 투자, 물음표를 좀 달았습니다. 매매, 종목 선정의 해답이라는 좀 거창한 타이틀을 좀 달아봤고요. 주식시장의 사이클 흐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사이클이 보통 나와 있는데요. 역대 주식시장의 역대 사이클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책들이 보통의 거의 정보 분석 내지는 전달 책들입니다. 과거의 일련의 흐름을 짚어보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주관적인 자기의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들이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기에 관한 의견은 좀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과거는 이제 30년 주기로 좀 흘러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주식시장의 위치를 알기 위한 거고요. 이거를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기본 토대가 되는 자양분 같은 겁니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 내 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모른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회원, 시청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사이클과 현재 위치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처음에는 30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5년 주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은 항상 바뀝니다. 네. 바뀔 때마다 이벤트가 좀 있었어요. 최근에 가장 있었던 것이 이제 금융위기 사태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찾아온 5년 주기라고 저는 좀 표현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많이 쓰시는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때 뭐 주택 가격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형태가 좀 있었고요. 주기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이때죠. 2008년부터 2012년. 그렇죠? 5년 주기. 2013년부터 2017년. 그리고 현재 2018년부터 2022년 진행 중입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항상 시장에 폭락을 가져오는 또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은 있었어요. 아마 주식을 최근에 한 주린이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때도 사드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또 이때 히트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는 또 대북주들이 좀 히트를 쳤습니다. 기억들이 좀 나실 거예요. 짐 로저스. 저는 짐 로저스 이름만 들어도 좀 싫은데 저는 뭐 짐 로저스를 모욕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영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종목이 아나티였어요. 말도 안 되는 리조트 종목을 3만 원까지 짐 로저스가 거의 견인차를 합니다.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무너졌죠, 주가 흐름이. 자, 뭐 이때도 이제 사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는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뭐 코로나 사태가 좀 있었죠. 아무도 예측 못한 장세가 좀 연출됐습니다. 상당히 저도 그때 놀랐어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또 애널리스트들이 뭐 2000선이 하방이다. 1900선이 하방이다.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었죠.
1400선까지 내려가는 코스피 지수가 정말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공포가 좀 길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나고 나서 좀 보니까 한 달 남짓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한 달 동안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주가가 너무 깊게 빠지니까 이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저도 걱정했습니다. 이게 메르스 사태도 겪었고 우리가 사스 여러 가지 신종플루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었지만 이번 전염병은 좀 심상치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2020년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죠. 코로나 위기, 2008년 시작엔 금융위기, 과연 어디가 조금 더 힘들었었느냐? 사이드카는 어디가 발동이 많이 됐었느냐? 여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한 해에 7번 정도 사이드카가 발동돼요. 더 심각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할 때요. 제가 이제 데뷔를 막 준비하던 시점이었었는데 주식시장의 역대 사이클 흐름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보시죠. 2008년에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죠. 이때가 리먼 사태라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월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시청자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용어가 전문가가 돋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죠? 네, 전혀 필요 없고요. 설명은 쉽게 나한테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전달력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단지 2020년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 2008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도 있겠죠. 이때가 더 심각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행태는 어땠는지, 내가 2020년에 주식을 시작했던 나의 대응 방법은 어땠는지 지금은 생각할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나중에 단계를 이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 저점이 그때 당시 2008년에 아주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2245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돼요. 이때 굉장히 이게 심각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는 평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죠. 그때 금융위기 사태를 이끌었던 요소를 보게 되면 주택시장 붕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냉됐고요. 결국 이제 발단은 CDO라는 건데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신용부도에 관한 스와프를 체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빅쇼트라는 영화의 마이클 벌이죠.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등급이 원래 원고는 제가 이 서브프라임만 써놨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불량자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 PD님, 우리 배성찬 PD님이 적어주셨고요. 프라임, RTA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그때 당시에. 빠르게 좀 넘어가죠. 서브프라임이 가장 낮은 등급인데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고 그 돈으로 집 사요. 신용불량자가. 돈도 없는데 빚내서 주식을 사는 거죠. 또 그 집을 또 삽니다. 나중에는 강아지가 집주인이에요. 네, 이게 이제 영화에 나와 있는 빅쇼트 내용에 대한 권장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죠. 자, 다음 장을 좀 보시죠. 2008년도에 이런 사태가 있었고 2020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의 그런 사태보다 더 심각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담을 받아봐도 종목들이 너무 손실 구간이다. 올라오는 것 없다. 그러면 해당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지금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 행태를 띄워야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FOMC에서 시장을 좀 토닥토닥 해주는 긴축의 발작을 우려하는 코멘트들을 좀 던져줬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는 오르지 않더라도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2008년에 그런 심각했던 시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30년 주기, 10년 주기, 5년 주기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데 정리 한번 해보면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5년 주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2020년의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심각했던 시장이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앞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고 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이제 5년 과정의 사이클인데요. 오늘은 이걸 좀 구체화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구체화를 좀 시켜보고요. 유화기, 발전기, 개화기, 절정기, 쇠퇴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2018년 이렇게 연결고리는 지으시면 돼요. 자, 개화기가 언제였죠, 여러분? 2020년이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가 터졌죠. 위에 좀 써보겠습니다. 코비드라고. 펜이 조금 잠깐 안 되는데. 절정기가 언제였죠? 작년이 되겠죠. 작년이 이제 절정기를 좀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쇠퇴기 2020년, 2022년. 다시 돌고 환류가 어떻게 되죠? 2023년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형태의 주식시장을 띄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탠스예요. 자세. 이때가 2018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 2019년도. 이때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분할해가지고 황제 주식에서 국민 주식으로 바뀔 때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19년 12월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휘날레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쇠퇴기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전기였죠. 2018년, 2019년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2020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항상 이 개화기 때 이게 별표 5개죠. 항상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 그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금융위기다. 여러분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감할 정도로 지수가 내려가는 대형 악재가 딱 노출이 돼요. 그 이벤트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벤트를 알고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체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개화기 때 항상 이게 터져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면 2020년에 터졌고 2025년경에도 한번 올 수 있겠네요. 뭐 굳이 연도를 좀 맞춰보자면. 이때 전부 다 종목 막 내던졌죠. 손절하고. 그렇죠. 뭐 2018년, 2019년 잘 모아놨던 주식들 여기에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심적으로. 근데 결과물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어요. 2020년에 뭐 공매도도 금지하고 채권 안정기금, 증시 안정기금 20조 투입시키고 증시가 불을 붙습니다. 개인의 유동성 장세에서 그냥 휘날레를 펼쳐버려요. 하다못해 LG전자도 상한가 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한가 가는. 그때 개화기 때 이제 절정인 섹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번 뽑아봤어요. 2020년 때 절정의 섹터가 어디였을까?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전기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출연했어요. 뭐 다른 것도 많이들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상당히 휘날레를 펼쳤죠. LNF가 2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5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뭐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제가 뽑아봤고요. 꼭 이것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자 어찌됐건 개화기 때 뭔가 악재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것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굳이 알 필요 없다. 뭔가 내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포감이 생긴대.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응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주식시장 5년 사이클 투자 과정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 과정. 아, 내가 지금 주식시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유아기와 발전기를 잘 모으게 되면 주식시장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를 이제 잘 매집하게 되면 여기에 견디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극대화되죠. 저는 이 토마토 때 이때 왔습니다. 이 개화기 때.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죠. 살벌했습니다. 근데 이제 왔을 때 전문가님들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회원들도 상당히 조금 움츠려드는 그런 좀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말을 좀 안 듣네요 오늘. 네, 도움을 안 주네요. 자 어찌됐든 보시죠. 그러면 주식시장 가는 5년 투자 과정이에요 지금.
지금 과정 중에서 제가 지금은 절정기에서 쇠퇴기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곧 쇠퇴기에서 유화기로 넘어갑니다. 5단계 과정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가 문제인데 이때 절정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과정일 때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치주의 동참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가치주가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싸기 때문에 이 가치주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가치주가 동참했던 걸 보게 되면 조금 다르죠. 개화기 때는 뭐 유동성이 풍부하고 공매도도 금지되었고 뭐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상당히 휘날레가 좋았어요. 물론 추석 이후에 꼬꾸라지긴 했지만 작년 전반기 때는 어떻습니까? 신축년 첫 해에 뭐 자율주행이 잠깐 반짝하더니 갑자기 건설이 나타나고 그렇죠? 건설기계 뭐 두산박해 이런 것들 철강, 동국제강, 대양제강, 뭐 세아베스트, 포스코 강판, 포스코까지 뭐 건자재 종목들 다 좋았죠. 뭐 전부 다 건자재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행 손보사들 종목들 여기까지 이제 상당히 휘날레가 좋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를 때 이게 가장 별표예요. 자, 여기를 보시죠.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섹터의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 잊지 말아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항상 보게 되면 자기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제가 주식시장에 지금 5년 투자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다? 절정기에서 쇠퇴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섹터를 골랐어요. 그 섹터가 내가 모멘텀 단계를 섰는지 그 섹터가 재평가 단계인지 그 섹터가 완숙기 과정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가 기여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의 현재 위치가 어디고 그 섹터가 모멘텀 단계인지 재평가 단계인지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예요. 왜 투자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답변을 못해요. 왜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술적인 위치가 좋아서. 정말 답변이 식상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그렇게 돈을 어떻게 벌죠?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절대 벌 수가 없고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두가 돈을 벌었죠.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가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가 승리하는 과정이고 다수가 돈을 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섹터는 이 과정을 무조건 거칩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 과정을 무조건 거치게 돼 있고요. 신이 와도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모멘텀 단계에 있었던 섹터가 무엇이 있었느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뭐가 있었을까요? 올해는 NFT, 뭐 작년부터 요즘 메타버스 등등 이런 신사업 모멘텀 섹터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비이성적입니다. 주가가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의 재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달려듭니다. 모두 다가 달려드는데 모두 다 이제 달려들게 돼요. 굳이 거기에 달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금 과정을 보시죠. 좀 정성화가 됐는데 제 얼굴 보고 싶으셨죠? 네. 좀 써볼게요. 네, NFT, 메타버스 좋습니다. NFT나 메타버스의 어떤 시장 캐파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모멘텀 단계에서는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이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는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완숙기로 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파트. 여기는 성장 산업군이 아니에요. 네. 휴대폰의 구조적으로 좀 바뀌었죠. 접는 폰으로. 그 스마트폰, 폴더블 폰 Z 플립 3가 히트를 치면서 매출액이 늘어났던 부분. 여기 완숙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실적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이 세태기 과정 속에서 모멘텀 단계인지. 모멘텀을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죠. 세태기에서 시장의 재평가 단계 종목인지. 세태기에서 완숙기 단계 종목인지. 뭐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완숙기 종목을 사신 거죠.
세태기에서 재평가 종목들 2차전지. 실적으로 화답을 해서 휘날레가 좋았죠. 세태기에서 모멘텀 단계, NFT 메타버스는 모멘텀의 시작 단계에 샀습니다. 수익이냐 손실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그 단계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섹터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을 알고 나면 본인이 상당히 투자하는데 편리합니다. 편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2차 전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2차 전지를 좀 적어놓고 2차 전지가 2020년에도 괜찮았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매매가 계속 가능하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내부자 거래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런 증권사의 보고서도 있고 결국 재평가 단계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죠.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성의 기본 잣대죠. 가장 중요한 요소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느냐 체크해야죠. HTS에서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밥상은 다 차려드릴 수 있죠. 밥을 떠먹는 것은 본인의 노력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겠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소수의 그룹에 들어가려는 자세가 안 됐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절대로 다수가 소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늘 주식시장의 승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자는 소수만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5%.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5%예요.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은 5%. 10%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완숙기 단계에 있는 또 섹터들이 있죠. 뭐 휴대폰으로 이제 예를 좀 들어봤지만 거기는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치 중에서 있을 수 있고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좀 되면서 저평가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쌀 때 그리고 고점 매도를 하는 거죠. 왜? 지금의 주식시장 단계가 어디입니까? 세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숙기 단계의 종목을 섹터를 고른다. 휴대폰. 지금 세택에서. 따라가면 안 되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따라가면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봐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어디다? 세택이. 여기서 휴대폰은 뭐다? 완숙기. 이 완숙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적. 그러면 실적을 보고 선취를 했어야죠. 왜? 완숙기 단계에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에 사서 저점 매수. 뭐 한다? 고점 매도. 그럼 여기잖아요. 이거 매도해야죠. 다시 떨어졌어요. 하다못해. 시세 초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라도 먹네요.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기서 쫓아갑니다. 못 먹죠. 주식시장 단계가 세택이고 완숙기 섹터를 고르셨지 않습니까? 못 먹죠. 하다못해 시세 초입부에서 산 구간들은 몇 프로라도 먹네요. 시세 초입부.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완숙기 단계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겠죠? 내려갔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올 요소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택의 완숙기 섹터. 실적이 확인이 필요하죠. 그거를 증권사에서 내놓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죠? 지금 시장이 세택으로 가는 국면인데 내 섹터가 모멘텀 섹터인지 재평가 섹터인지 허심탄회하게 본인이시니까 완숙기 단계의 섹터인지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 완숙기 단계에 있는 섹터라면 실적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모멘텀에 있는 섹터를 사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 숨쉬는지
재평가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남한테 말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세요. 본인이 이제 판단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힘을 좀 빌리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차트는 그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보고 나서도 아까 주식시장의 5단계 과정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섹터의 3단계 과정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도 다음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수급이 좀 오는지, 시장의 매기가 좀 오는지, 쉽게 말해서 그냥 인기 종목인지, 조금 막 들썩들썩 하는지, 시장에 소외받지 않는지, 시장에 소외를 받지 않는지, 소외받으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본인한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과연 기술적인 것만 보고 샀는지, 뉴스플로우만 보고 샀는지 반문을 해보시면 답은 나와요. 본인은 아시잖아요. 반문을 해보시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대외변수 여부죠. 대외변수를 다 알고 미리 대응하면 좋죠. 대한민국에 그런 전문가 없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네, 월가에도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는 있을 수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자, 집중을 좀 해보시죠. 지금 시장의 위치와 전망이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보실 때도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정보의 전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전달. 네, 이거는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정보의 전달. 주관적인 분석과 결정, 전망을 전달하는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보 분석의 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합니다. 네, 나와 있는 그 팩트적인 요소를 부지런 떨어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 정보 분석이 있는데 밸류가 어떻고 뭐가 어떻는데 실적이 어떻는데 나의 생각은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태계에서 이제 악재 회수 후에 반등 국면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죠. 다 알고 계세요. FOMC에 긴축 기조 있었고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요소들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금리 인상 뭐 다 이거 아는 거죠. 물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다 나와 있던 요소예요. 빠르게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원자재 대란. 오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가가 좀 떨어질만 하니 갑자기 오늘 이게 또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상하이양 봉쇄 우려가 있었어요. 상하이양 봉쇄 우려가 뭐냐? 1위입니다. 1위. 네. 상하이양이 전 세계 1위예요. 네. 전 세계 1위인데 여기가 지금 봉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봉쇄 우려가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봉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망 대랑, 자,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 보시죠. 상하이양 봉쇄 우려에 대해서 나는 오늘 예측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상하이양은 1위입니다. 운송 컨테이너 항으로 전 세계 1위예요. 봉쇄가 난다네요. 그럼 원자재 대란에서 지금 공급망 대란으로 이어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자재 대란에서 공급망 대란으로 이어지는 구간인데 이거 지금 아시는 분 있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런 대외 변수는 계속 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써놨죠? 대외 변수 여부. 이거를 다 내가 체크하고 완벽하게 짚고 예측하고 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뚝심과 인내심이 있느냐,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종목이 좀 떨어지면 초조하고, 네. 그럴 거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매매를 해야죠. 네. 내 그릇의 크기가 그만큼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심리게임에 졌어요. 수익이 나겠어요? 올라갈 때도 초조해서 금방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수치죠. 아이고, 더 갔네. 늘 미련이 남지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확신이 없는 종목에서는 물러설 줄 알아야죠. 심리게임에 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시장의 위치가 이거 계속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기저효과 이미 다 선반영됐고 제거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거됐어요. 그럼 1분기는 실적,
이런 말은 다 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겼는데 제가 여기죠. 준비를 투자로 해간 매집해간 투자자가 있어요. 뭐 제가 옆에 좀 써보면 저는 김민준이니까 예를 들어 MJ라고 쓰겠습니다. 준비를 투자로 해간 투자자 김민준이 있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전망이니까 이번 기회에 반등을 오르면서 수익을 창출할 겁니다. 창출이 되고 있냐?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압축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투자로 매집해 갔으니까. 네,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선반영됐고 기저효과가 다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악재 해소 국면이니까 지금 위치가. 그러면 저한테 스스로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들한테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5월 4일? 5월 4일이 무슨 날이죠? 투자를 하시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FOMC입니다. 다음 FOMC예요. 3분기? 3분기는 뭐죠? 투자를 해가려면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이 가장 높은 고점에 해당할 분기가 3분기입니다. 현재 2분기부터 고정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야, 고민되네. 결정하셔야죠.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보고를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보면 저는 준비를 투자를 해갔기 때문에 매집하고 투자자고, 물론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겠죠. 시장 내려갈 때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나고 있고 종목을 압축할 겁니다. 저의 투자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냐?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기간을 정하십시오. 단지 이건 확실해요. 미리 준비한 자는 웃습니다. 해맑게. 쫓아오는 자는 울어요. 네, 울 수밖에 없죠. 저는 그리고 이제 매번마다 은행주 적금 좀 들으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아무도 흉내 내신 분 없더라고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적금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하고 차이 나죠. 1년이 돼가니까 차이는 여실해요.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위치가 전망이에요.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은 어디로 갈 것이냐? 수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각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테마도 같지만 지금의 원래 수급은 어떻습니까? 과대 낙폭 위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중에서 실적이 좋다는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들, PCB, FPCB 수급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면 매매는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매매는 무엇이냐? 또 매매도 정답일 수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투자가 정답도 아니고 매매가 정답도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투자를 해야지만 집 바꾸고 차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해서 전문가님 저는 투자를 잘 못하는데 인내심이 부족해서 꼭 투자를 할 필요 없죠. 본인이 잘하는 걸 하시면 돼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매매를 해서 집 바꾸고 차는 못 바꿔요. 네. 내가 좀 삼겹살 먹을까 한우 먹고 가방 살 거 명품 정도는 살 수 있어요. 매매해서. 네. 기준 가치가 다르겠죠. 저는 매매 파트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자동차. 의외죠. 전문가님 여기 투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자, 보시죠 한번. 자, 반도체네요. 네, 자동차 리오프닝인데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써놨네요. 반도체 3분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D램 반도체 가격이 가장 고정 가격이 높을 시기. 네. 해답은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때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IT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을 지금 매매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IT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에 주가가 대외 악재가 선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죠. 자, 질문 우리 시청자분들 저녁 드시면서 선반영 되었습니까? 같이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야, 나는 반도체가 좀 선반영 된 것 같다. 민준아. 그럼 뭐 저도 생각이 같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도 주가가 선반영됐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이치 오케이입니다. IT는 좀 선별화가 필요하겠구나. 저도 좋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대의학전에 선반영 되었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네요. 단지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목별 재평가 구간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죠. 네. 종목별 재평가 구간이에요. 그 종목별 재평가 구간을 실적으로 하는 지금 이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중수입니다. 고수가 되려면 뭐냐? 여기죠. 여기 지우고요. 그 종목별 재평가 구간에 IT,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을 매매를 하는데 선반영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PCB가 그렇다고 봐요. 그 종목을 지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기다려야죠. 눌림목이라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그것을 선반영됐는지 내가 오롯이 혼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이미 고수의 영역에 진입하신 거예요. 굳이 경제방송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걸 혼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나의 확신을 믿을 수 있다. 그럼 되신 거예요. 그럼 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탈의 경지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를,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를 도노 점수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저도 다 먹고 싶습니다. IT,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 다 먹고 싶어요. 네. 심지어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 돌아가면서 다 먹고 싶습니다. 그건 해탈의 경제예요.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공중부양하셔야죠.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탈하셔야죠. 네. 하늘로 올라가셔야죠. 나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갑자기 이상한 분이 떠오르네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하십시오. 매매를 하시더라도 공략 파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매매를 하실 거라도 정하세요. 공략을 어디로 할 것이냐. 정하십시오. 왜?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다 보면 체해요. 그게 과유불급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현재 시장에서 자, 전망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종목군 장세라고 일컬어요. 저는 소우라고 썼는데 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항공, 여행, 면세, 카지노, 소비, 의류 다 먹고 싶습니다. 저도. 다 먹고 싶어요. 돌아가면서 수남에 착착착착착 쳐가지고 실제로 여기 지금 먹어봤고요. 수익 나니까 좋더라고요. 여기도 먹어봤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여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행 면세는. 네, 안 했고요. 여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배가 좀 고프네요. 다 먹을 수는 없는데 저는 전문가니까 일단 하나, 둘, 세 개는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정하십시오. 네. 해탈의 경지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기준치는 뭐냐? 실적을 위주로 했습니다. 항공 중에 저가항공사 LCC를 다 빼고 나서도요.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실적에 관해서는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게 정보 전달이에요. 팩트니까. 다 적자예요. 앞으로 이제 흑자가 날지에 대해서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그죠? 시장의 저평가 구간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죠. 시장의 저평가 구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적 가이던스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럼 모멘텀이 살아 숨쉬냐? 살아 숨쉬죠. 내일 MMA입니다. 네. 기업 결합 심사가 3개월 미뤄졌죠. 내일 발표해요. 발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죠. 네. 공정위에서 어떤 조건부로 해줄지. 자, 다 인수해라 63.9%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베팅했어요. 네. 그 모멘텀으로 그게 연기되더라도 실적과 비행기는 난다. 강원랜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토마토 방송은 올바른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도박은 금지죠. 도박은 금지입니다. 근데 이 도박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해 준 데가 강원랜드입니다.
중독되면 끊을 수 없죠. 저는 여기 한번 베팅해 보겠습니다. 네. 의류 다 좋다고 해요. 영업무역, 한세, 제이코퍼레이션 다 좋다고 해요. 주가 요새 잘 갑니다. 차트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한세시럽 주가입니다. 주가가 등락 과정이 있죠. 네. 26,000원 찍고 다시 21,000원까지 빠졌는데 21,000원이던 주가가 오늘 28,000원까지 올랐어요. 40% 가까이 올랐네요. 견딘 자의 몫입니다. 강원랜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지금 제가 리오프닝 뭐 하고 있죠? IT,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 매매. 좋네요. 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돌아와서 다시 보시죠. 뭐, 한세시럽, 강원랜드, 대한항공도 한번 볼까요? 네. 과연 내일 어떤 판단을 좀 할지 저도 궁금한데. 좀 보니까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박스권에서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 내일 모멘텀, 기업 결합 심사가 미뤄진다면 주가는 좀 흘러내리겠죠. 그런데 뭐가 뒷받침돼 있죠? 실적이 뒷받침돼 있죠. 실적 가이던스가 이런 거 HTS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 아니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다 나와 있네요.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이 영업이익이 9천억, 6천억짜리 회사였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심지어 2018년, 2019년 적자 기업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좋게 봅니다. 왜?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전에 적자가 났던 기업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한번 여기에 매매로서 승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투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철강, 은행에 관해서는 이제는 반론을 아무도 제기 안 하시더라고요. 적금 드십시오, 적금. 준비한 자. 저는 준비한 자였습니다. 네. 이제 1년 넘었으니까 적금 든지. 회원들도 솔직히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적금 든 사람들은 차곡차곡 모았죠. 너무 좋죠. 다 가치주들의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철강, 은행, 조성. 요즘은 좀 철강이 괜찮은 것 같고 은행주도 많이 올랐죠. 은행주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잘할 줄 모르면 은행주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번 보죠. 어떻게 주가가 좀 변동이 있었고 바뀌었는지. 자, 그 흔하게 비난받던 기업은행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실적이 좋았어요. 대손 충당금 걱정하시던 분 쏙 들어갔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주가 흐름입니다. 5,86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은요? 1,850원이네요. 여기 써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여러분들. 저는 은행주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같이 추천한다고 해도. 모두 다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100% 올랐네요.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생각해 보시죠. 나는 2년 동안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매매 말고 매매는 운칠기삼을 얻어 걸릴 때 있습니다. 2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은행주에 확신을 가지고 100% 수익 낼 수 있다. 앞으로. 주식 그럼 혼자 하셔도 괜찮죠. 고수분이죠. 그 종목에 대한 확신, 시장에 대한 어떤 읽는 능력, 탁월한 거죠. 100% 올랐습니다. 이거 계속 손절하신 분들 여기다가 뭐 속된 말로 한 2억 넣었으면 2년 만에 4억 됐네요. 부동산 집값보다 빨리 올라가네요. 네. 탑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오르겠죠. 금리 인상 올해 7번 한다 하지 않습니까? 7번 하든 5번 하든 금리 인상 할 때마다 국채 수익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여기는 예외겠죠. 그러면 반도체 아까 저는 매매라고 그랬어요. 2분기부터 반등세? 문제는 여기로 갈 자금과 시기입니다. 네. 반도체 좋다. 저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 떨어집니다. 수급 동태를 보면 알죠. 대차장고 공매도가 엄청 높습니다. 아직도 6조가 넘어요. 네. 정말로 외국인하고 기관 보기 싫죠. 네. 기울어진 운동장.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균형을 맞춰줘야죠. 조종자 역할은 국가가 해야죠. 네.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무제한 연기. 문제는 여기로 반도체에 언제 자금이 갈 거냐, 시기적으로. 이게 왜 안 갔느냐, 이거를 고려를 해봐야죠. 왜 못 갔습니까?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컸죠. 네. 그러면 반도체로 갈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오늘 나와 있는 원스리 월드와이드 DRAM 네,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1월과 2월 겁니다. 1월과 2월 건데 떨어진가요? 출하량이? 여기 좀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로 좀 보시죠. 네, 떨어지지 않고. 자,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게 D램 가격이라고 해요. 이거 D램 익스체인지에서 갖고 온 D램 가격입니다. 보시죠. 네, 3월까지. 어디가 떨어졌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주가가 반응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말 합니까? 고정가격 반등세가 2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 오늘 3월 30일입니다. 내일 지나고 나면 이틀 뒤에 4월 1일 2분기 들어갑니다. 겁먹을 필요 없죠. 단지 대장주의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갈 때 후발주자를 어떻게 공략하느냐는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네. 반도체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발주자 격을 공략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매매의 적합성이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을 그래서 종목군 장사라고 한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 전망을 계속 말씀드리면 결정하십시오. 네. 제가 옆에 계시면 결정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매도하실 건지 보유하실 건지 결정하셔야죠. 전문가는 이거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전달 드릴 수는 없어요. 매도할지 보유할지 선택의 시간입니다. 왜? 지금 주식시장이 세택이고 종목이 모멘텀 단계에 있는 종목을 사신 분, 재평가 단계에 있는 종목을 사신 분, 완숙기 단계에 있는 종목을 사신 분 다 틀리고 투자 관점에 있는 종목 앞에 또 매매 관점에 있는 종목 IT, 자동차, 반도체, 리오프닝은 저는 매매라고 본다 그랬어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제 반도체에서 저는 좋다고 하는 종목들 좀 써봤어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이거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하죠. 선택의 시간이에요. 올해 실적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유진테크, PSK, 한미반도체. 여기 뭐 전공적도 PSK 같은 경우는 PR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점유율 1이라고 보시면 돼요. PSK가 전공정만 들어간다. 하수죠. 후공정 비메모리 비중도 있습니다. PR 스트립 장비는 그렇게 고가 장비는 아니에요. 네.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쓰이기 때문이고요. 유진테크는 오히려 전공정 장비가 맞죠. 웨이퍼 방막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국내보다는 구개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썼지만 전공정 받고요. 후공정 받고요. 저는 3나노에 한번 승부해보고 싶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실적인지 모멘텀의 시작인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유진테크가 모멘텀의 시작입니까? 아니죠. 한미반도체가 모멘텀의 시작이에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먹고 싶은 모멘텀 구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여기는 다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PCB하고 지금 반도체 기판 쪽이 워낙 호황이니까 장밋빛 전망이 있어요. FPC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쪽을 보시면 기판 쪽이 특히 FPCB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역시나 애플 관련주들이 호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FPC의 대표 종목이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여기 기판 쪽이지만 BH 등 LG전자 전장사업부 현대차를 좀 의식했을까요? 인수했다 발표했고요.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죠. 근데 저는 PCB 쪽에 현재는 글쎄입니다. 왜냐면 글쎄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나빠서 아니죠. 쉬었다 가겠죠. 쉬었다. 이런 거에 밸류에이션 보고 달려들지 마세요. 네, 저는 밸류에이션도 쉬었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보시죠. 이게 끝없이 갈까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심택 주가입니다. 쉬었다 가겠죠. 정말 더 갈 수 있다면. 아,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 굳이 베팅하고 싶지 않아요. 네. 밸류에이션 싸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 싼 종목도 널렸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왜 못 갑니까, 그러면? 네.
주가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싸도 등락 과정이 많이 올라가면 쉬게 돼 있어요. 쉬었다 가겠죠. 오르는 종목을 달려들지 말고 오르기 전에 달려드셔야죠. 그러면 자 보시죠. 오늘은 뭐 한 2시간쯤 하고 싶네요. 네. 자, 현재 시장은 종목군 장세인데 PCB는 제가 봤을 때 매매가 맞는 것 같고요. 자, 올해 가장 좋았던 건 LG이노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밀렸어요. 뭐 FPCB 물량을 이제 BH에 이관했다. SK증권 내용을 그대로 빌리면 이런 표현이 있던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박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고르고 싶은 종목 이거 고점입니다. 밸류에이션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이건 무거워요. 무겁죠. 베트남 공장 증설했습니다. 아직 공장 시공식도 안 했어요. 부산에 3천억 투자한답니다. 가위도 안 끊었습니다. 이거는요. 인수했다나요? 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주를 투자로 할지 후발주자를 매매로 할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동을 거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차트들 보시면 다 내려갔어요. 현대글로비스만 계속 고점 돌파합니다.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확보해 놓은 실적이 5천억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 이익률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종목군 장세인데 갑자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4월에. 드릴 건 드리고 가겠습니다. 4월 8일에 AACR이 있어요. 미국의 아마케죠. 5일간 열립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지금부터 접근을 종목 선장을 해봐야죠. 매매니까. 일주일 정도는 뭐 좀 보유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월 8일 날 도달하고 시간이 흐르면 재료가 소멸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5월 FMC까지는 시장 주도주 선취 전략을 해야죠. 매매를 하실 거면 IT,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 그 안에서도 후발주자를 할 거냐, 그것이 모멘텀 단계냐, 재평가 단계냐, 완숙기 단계냐 선택하셔야 되고요. 매도할 거냐, 보유할 거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기특해요. 피터 렌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피터 렌치보다 더 우수하게 되고 싶긴 한데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따른 수익률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암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배워야 산다 전반기 마지막 방송인데 불안 심리 있으신 분들요, 뭐 두통, 치통, 인내심 부족입니다. 이미 진 게임에 하지 마세요, 주식. 네. 불안 심리가 있는데 주식 왜 합니까? 아니면 불안 심리가 있으시면 처방 받으셔야죠. 처방해 줄 수 있는 제가 아니더라도 꼭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문가한테 가십시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진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긴 게임으로 만들어야죠. 투자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게 투자입니다. 이 한자가 던질 투자입니다. 투자. 원금을 보장받고 싶으시면 은행을 가셔야죠. 여러분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 와 있어요. 아니란 마음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근데 심리도 불안해요? 이길 수 없죠.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과 이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바꿔봤습니다. 네. 수익을 당연시하는 사람 히트런치가 말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약은 하락장의 쓴맛입니다. 한번 당해보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주식하면서 근데 대유변수가 없겠습니까? 있죠. 아까 제가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대유변수는 오고 소나기는 내립니다. 하락 정도 와요. 당연히 지수 앞에 장사가 없죠. 종목 다 내려갑니다. 어떤 전문가 거라도. 그거를 칼같이 읽어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웃기는 콩소리고요. 네. 인내심을 가져야죠.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투자와 매매 구분 지으시고요. 투자의 철학이 매매가 됐든 투자가 됐든 본인의 철학을 확립하시는 게 심리게임에서 이기는 저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3강까지 좀 열심히 준비해봤고요. 여러분이 좀 성공 투자하시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 하반기 때 기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